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랜만이죠. 화요일 날 제가 하루 쉬어가지고 이게 그 안내 문자를 받으셨나 모르겠지만 이번 주가 좀 정답도 좀 약간 전정답 처리된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오류라기보다는 제가 선지 내용까지 다 확인하고 마지막에 옳다 옳지 않다를 좀 잘못 봐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아마 그 12회차에 조금 바뀐 게 있고 13회차도 아마 한 문제 정도 24번이 좀 정답이 5번에서 3번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뭐뭐 보다를 비교급을 제가 잘못 넣어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수업을 이제 13회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회를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정에 맞춰서 뭐 13회, 12회를 다 좀 들으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13회만 듣고 이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순서를 13회부터 할게요. 그래도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본 시험이 13회니까 일단 6시부터 8시 정도까지 13회 그 40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12회 해설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평균은 13회 평균 아까 뭐 보니까 24점 몇, 25점 몇, 네, 25.11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회의 특징은 일단 법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법이 13문제 중에서 일단 뭐 80% 넘어가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법이 뭐 거의 다 70% 아래였죠. 그래서 법이 좀 까다로웠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는지 그게 좀 일단은 중요했죠. 네, 그리고 또 인문은 또 생각보다 좀 정답이 높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사회랑 과학이 있었는데, 과학도 어떻게 보면 6문제 중에 처음 2문제는 좀 어려웠지만 뒤에 4문제의 정답률을 좀 높게 가져갔는지. 자, 일단 여기도 문제 구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13회 같은 경우는 일단 1번부터 13번이 법조문이었습니다. 그쪽 1번부터 13번이 법이었고, 그 다음에 인문이 10문제였어요. 인문이 14번부터 23번까지가 인문이었습니다. 법이 13개, 인문이 10개, 그리고 사회가 8개였어요. 그래서 사회가 31번까지 사회였고, 그쪽 31번까지 사회였고, 퀴즈 3개, 34번까지 퀴즈, 그리고 뒤에 이제 과학이 6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법 13문제, 그 다음에 인문 10문제, 그 다음 사회 8문제, 퀴즈 3개, 과학 6개. 어떻게 보면 작년 시험이랑 거의 구성이 같았죠. 그래서 작년 인문이 좀 적었던 것처럼 12회랑 13회랑 또 앞으로는 좀 이런 구성으로 이제 좀 문제를 많이 내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나머지는 뭐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그 인문 쪽이 좀 정답이 높은 문제가 많아서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일단 그 13회 해설 강의는 법을 좀 꼼꼼히 보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럼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규정이랑 관련해서, 그쵸, 규정이랑 관련해서 뭐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일단 규정 가랑 관련해가지고 증인은 자기 또는 다음 1 또는 2,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또는 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1과 2에 모두 해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1 또는 2고 여기서도 1 또는 2이기 때문에 우리가 1과 2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그쵸,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B 같은 경우는 그쪽 A가 B의 후견인이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2009년에 후견인 지정이 취소되어서 얘는 더 이상 후견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D는 뭐 배우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보면 후견인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자신의 친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카죠, 조카. 그렇기 때문에 직계 혈족은 아니지만 적어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친족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거죠. 특히나 가나다 중에 나를 보면 8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촌수는 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형제 관계가 2촌이라면 거기에 아들 1촌을 더해서 조카는 나랑 3촌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8촌 이내 혈족에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냐? B는 증인의 친족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B가 1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D도 D대로 좀 문제가 돼요. D는 뭐였냐? 2006년 당시에는 배우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뒤에를 보면 지금 2007년에 이혼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가나다에서 나를 보면 배우자 역시도 뭡니까?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는 친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혼한 배우자는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친족이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는 현재 증인의 친족이 되고 D는 뭡니까? 친족이었던 사람이 되면서 둘 다 1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번에 해당한다는 건 지금 선지 기억 니은을 좀 한 번에 처리하면 B와 D가 가해 규정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뭡니까?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예외 발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런 뭐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실 또는 치욕이 되는 사실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지 기억 니은의 경우에는 둘 다 그렇죠. 특히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랑 연결해서 얼마든지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 니은을 지워서 정답을 3번으로 좀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정답도 뭐 높진 않았어요. 62%였기 때문에 이제 뭐 3번이 아니라 1번, 2번, 4번 고른 데 많았지만 자 반면에 또 선지 디귿도 간단히 이야기하면 디귿은 어떻게 됩니까? 디귿 같은 경우는 B와 D는 A가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더라도 뭡니까? 가해 규정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물어봤죠.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다 하더라도 뭡니까? 다른 이유로 그렇죠? 뭐 공소 제기되었거나 또는 뭡니까? 치욕이 된 사실에 관해서는 여전히 증언을 거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지 우리가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외 예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외든 예시든 그걸 여지를 봐서 이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은 틀리고 디귿은 맞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자, 두 번째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장수적 적용 범위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속지주의랑 속인주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속지주의는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거는 무조건 적용한다라는 게 속지주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여기 뭐 기국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선박 또는 항공기도 뭡니까? 이것도 종종 나오는 소재인데 그 나라의 영토로 간주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속지주의는 이런 입장이라면 속인주의는 좀 입장이 달라요. 속인주의를 보면 뭡니까? 속인주의는 자국민의 범죄라고 했으니까 국적을 함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범죄 지역 범죄지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민이 들어가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든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든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적극적 속인주의랑 소극적 속인주의가 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 속인주의도 외국에서고 소극적 속인주의도 외국에서를 이야기하지만 속인주의 자체는 자국은 무조건 포함하는 거고 외국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지 디귿이 그렇죠. 여기서 적극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뭡니까? 올라가서 보면 적극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속인주의는 자국민의 범죄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가해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속인주의를 따르면 뭡니까?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 일반에 대해서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가해자가 자국민이기만 하면 적용하겠다가 적극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소극적인 건 뭡니까? 가해자도 중요하지만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니까 이것은 피해자도 자국이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선지 디귿, 적극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뭡니까? 이거는 자국민의 그러니까 가해자 위주로 보는 건데 여기서 갑은 지금 A국 국민이니까 A국 형법을 적용받고 왜? A국 안에서라 하더라도 뭡니까? 당연히 A국 국민은 적용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을 역시도 B국 국민이니까 B국 국민의 형법을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디귿을 맞다고 판단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물론 기억도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됩니다. 속지주의는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A 국적이 항공기 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A국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모두 A국 형법에 적용을 받을 겁니다. 자, 니은은 틀린 선지인데 소극적 속인주의에 따라서 왜 바로 문제가 되냐? 을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을은 비국 국민 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고 디귿이 맞아서 이것도 정답이 뭐 70%대긴 하지만 어쨌든 정답이 왜 1번이 아니고 3번인지 그걸 잡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적극적 속지주의에서 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어난 자국민의 범죄를 이야기하지만 자국에서 일어난 자국민의 범죄는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를 깔아놓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1번이랑 2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이어서 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3번도 정답이 60%를 좀 낮았고 2번이나 3번을 고르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좀 약간 단순하게 생각해도 됐었어요. 지문을 좀 볼게요. 일단 질문 자체는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규정을 보겠습니다.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되는지랑 관련해가지고 일단 상표의 사용이 무엇인지 나와 있죠. 상품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해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일단 상품의 사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출처 표시가 또 뭔지를 보니까 특정인의 상품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상표를 사용하는 거죠. 이거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내 물건이야, 내 상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타인의 상품과 구별해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상표를 사용한다.